이건 그냥 배가 고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크누트 함순의 굶주림은요. 텅 빈 위장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텅 빈 세계 앞에 홀로선 한 영혼의 가장 위태로운 그 신경에 관한 탐구. 네, 그런 기록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설과 또 관련 분석 자료들의 바탕으로 해서요. 이 복잡하면서도 강렬한 작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이 참 위치가 독특하죠. 흥미로운 점은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계속 강조되는데 이 작품이 그냥 함순의 대위작, 이걸 넘어서서요.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은 그 거장의 모든 문학적 성취를 거의 압도하는 단 하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 어떤 이념 같은 것에 길들여지기 전에 정말 날것 그대로의 천재성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그 위험하면서도 순수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네, 배경은 19세기 말 노르웨이, 크리스티아니아, 지금의 오슬로고요. 주인공은 이름도 없는 가난한 작가지망생. 자, 이 주인공의 내면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그저 가난하다, 이게 아니라 도시의 압박 속에서 굶주림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 유일하면서도 좀 뒤틀린 창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존심이라는 게 어떻게 영혼의 마지막 양식이면서 동시에 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생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 작품의 문학사적인 위치는 정말 독특합니다.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굶주림은 주인공의 그 극도로 주관적이고 어떨 땐 좀 신경질적이기까지 한 내면을 전혀 거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걸 보통 사람들이 리얼리즘의 종언이다. 그리고 모더니즘 문학의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아, 모더니즘의 시작이요? 네.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현실, 사건 이런 것보다는 인물의 그 복잡한 속마음이나 아니면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 감각 그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인데요. 굶주림이 그 아주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순이라는 작가 자체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평범함을 거부하는 약간 귀족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모더니즘의 시작이라. 그럼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 굶주림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 되는가? 이 부분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들을 보면 주인공한테 굶주림은 그냥 배고픈 상태, 이게 아니라 감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경험으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길 위에 돌멩이가 말을 건다거나 세상 사물에 영원히 깃든 것처럼 느끼고, 소설 속 인용문 하나가 보내주신 메모에도 있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는 길 위에 돌멩이 하나하나가 나를 향해 비밀스러운 눈짓을 보내는 것을 느꼈다. 굶주림은 세상의 모든 사물에 영혼을 불어넣는 주술이었다. 이런 구절이었죠. 맞습니다. 굶주림이 일종의 그 인식 필터가 되는 셈이죠. 객관적인 세계는 이제 사라지고 오직 그 굶주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굴절되고 왜곡된 그런 주관적인 현실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함순이 이런 상황을 설명하거나 분석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냥 그 혼란스러운 의식의 흐름 자체를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읽는 사람이 마치 주인공의 그 신경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글을 짓누르는 게 단순히 굶주림만은 아니라는 그런 분석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보내주신 비평 중에는 도시라는 거대한 압축기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아, 네네. 무심한 군중들, 차가운 건물들, 주인공이 머무는 그 다락방 묘사를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예요. 벽에는 등대국장 자리 공고, 파비안 올센 빵 광고, 무슨 앤더슨 양의 수의 광고 이런 게 붙어 있고, 이 방 자체가 거의 관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되죠. 문도 제대로 안 잠기고 난로도 없고, 이런 극한의 환경이 그의 그 예민한 신경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도시의 익명성, 또 무관심,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궁핍함이 주인공의 내면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그의 그 신경쇠약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거죠. 소설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의 신경 과민 증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니 하나만 남은 여자를 보고 역겨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절름발이 노인이 그냥 자기를 앞서갔다는 이유만으로 극도로 짜증을 내고
결국에는 그 노인을 밀치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들.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굶주림과 도시의 압박이 그의 정신을 어떻게 잠식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현기증 때문에 며칠씩 그냥 누워 있거나 정말 사소한 일에도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보이는 모습들이 소설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신경쇠약이라는 측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요. 네, 정말 위태롭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보여주는 행동 중에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 이게 바로 그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설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도 동령은 절대 안 받고 오히려 간신히 얻은 돈을 자기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사람한테 줘버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를 약간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모욕감을 느끼고 막 분노하고요. 이건 대체 어떤 심리일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주인공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 그게 바로 작가,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인 거죠. 육체를 지탱할 양식은 없지만 이 뒤틀린 자존심으로 어떻게든 영혼의 존엄성만큼은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동정은 그의 그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고 그의 내면 세계를 침범하는 일종의 폭력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신의 비참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그는 존재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 그가 속으로 막 외치는 것 같은 나의 이 위대한 고통을, 나의 이 숭고한 굶주림을 모욕하지 말라, 이런 절규가 그걸 잘 보여주죠.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거짓말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군요. 보내주신 자료 분석에도 이 거짓말들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정말 기상천외하더라고요. 전당포에 연필 찾으러 왔다면서 그걸로 3권짜리 철학 논문을 썼다고 하질 않나. 네. 공원에서 만난 노인한테는 하폴라티라는 가상의 인물이랑 그의 딸 일라얄리 공주 이야기를 막 지어내고요. 심지어 빈 담뱃갑을 태연하게 내밀고 그냥 포장된 담요를 들고서 마치 새 양복감을 산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고 정말 비참한 현실을 필사적으로 가리려는 몸부림처럼 보였어요. 맞습니다. 그 거짓말들은 단순히 허풍이나 기만이라기보다는 그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고요. 동시에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어떤 작가적인 충동의 왜곡된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좌절된 창작력이 현실 도피적인 거짓말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자존심이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에요. 그를 살게 하는 마지막 연료이긴 한데 동시에 현실적인 도움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그를 더 깊은 파멸로 몰아넣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그는 완벽한 문장 한 줄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담보로 거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술가의 그 처절한 자기 소모를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기는 어렵을 거예요. 예술가의 자기 소모, 정말 강렬한 표현이네요. 그렇게 자존심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결국 굶주림은 정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인 내면의 분개와 환각으로 넘어가 보면 그 과정이 정말 섬뜩하게 그려지죠. 보내주신 소설 발췌 부분들을 다시 보니까 자기 낡은 신발을 보고 무슨 오랜 친구 만난 것처럼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약해 빠졌군 하면서 자책하는 장면. 그게 기억나요. 또 빈 종이봉투로 경찰을 골탕 먹이고는 막 미친 듯이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열병처럼 조용히 터져나왔다. 이런 묘사도 있었고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정신 상태가 정말 극한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현실 감각이 무너지고 감정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망상과 환각이 뒤섞이는 겁니다. 특히 밤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을 때 쿠보아 라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스스로 막 발명해내고는 그 뜻을 정하지 못해서 광적으로 집착하는 장면. 그게 아주 상징적이에요. 쿠보아. 네, 언어를 창조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 작가적인 본능이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 아주 기괴하게 발현되는 모습이죠. 이 단어는 언어에 없어. 내가 발견했지 이러면서 막 환희에 차다가도 그 의미를 규정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그의 그 내면적인 혼돈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체적인 쇠약이랑 정신적인 분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분석도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뭐 머리카락이 빠지고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심지어 자기 숨결조차 견디기 힘들어서 손에 헝겊을 감고 글을 쓰는 모습까지 나오잖아요. 가슴이나 등, 어깨의 통증 같은 이런 신체적 고통이 그의 정신적 혼란과 막 뒤엉켜 나타나는 걸 보면 정말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극한 상황에서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그린 작품은 정말 드뭅니다. 그의 행동이나 생각이 겉보기 더 완전히 비합리적이지만 그 굶주림으로 왜곡된 그의 내면 세계 안에서는 나름의 절박한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발이나 손가락 같은 신체 일부에 대해서 기묘한 감정을 느끼거나 통제력을 잃는 모습은 나라는 자아가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소설 후반부에 자기 손가락을 막 깨무는 충동적인 행위는 이런 자아 해체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다면 이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 주제, 구원인가? 도피인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끝까지 도움을 구걸하진 않아요. 그쵸. 아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식료품 가게 소년한테서 실수로 받은 잔돈으로 잠시 숨통이 트이지만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길거리 케이크 노파한테 그 돈마저 줘버리죠. 보내주신 메모에도 이 마지막 돈을 줘버리는 장면에 대한 의문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희망마저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 행동 역시 그의 그 뒤틀린 자존심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강박관념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여겼던 여성, 그 일라 얄리와의 만남도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럽게 끝나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는 자기의 그 비참한 처지를 나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그녀는 그의 굶주림과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를 두려워하고 좀 미친 사람 취급하죠. 이건 역시 그의 완전한 고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부둣가에서 우연히 러시아 상선 코페고르호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배에 오르죠. 선장한테 경험은 없지만 뭐든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막 밀어붙여서 결국 승선 허가를 받고요. 배가 도시를 떠나 피오르드를 빠져나갈 때 그는 도시를 향해 작별을 고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 장면을 지금까지의 자신과의 결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구원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를 타는 행위는 분명 그를 짓눌렀던 크리스티아니아라는 공간 그리고 굶주림이라는 그 극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게 해주죠. 하지만 그의 내면적인 고뇌나 정신적인 상처 또 예술가로서의 갈등이 해결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 혹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작품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결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구원처럼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의 시작처럼 보이셨나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결말입니다. 훗날 크니케 함순이 아주 명확하고 폭력적인 신념, 그러니까 나치즘에 자신을 던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함순의 후기 생애를 다룬 글도 있었는데 굶주림에서 보여준 그 어떤 확신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불안과 모순 속에서 길을 찾으려 했던 그 위태로운 작가적 긴장을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네, 그의 정치적 선택은 많은 논란을 낳았고 그의 문학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비극적인 선택 때문에라도 굶주림이 갖는 의미는 더욱 특별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아직 어떤 이념에도 물들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내면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예술적 진실을 탐구하던 한 천재의 가장 순수하고 또 유염했던 순간이 영원히 박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굶주림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소설을 읽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한 인간의 신경계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주인공의 그 극도로 주관적인 시선과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읽는 사람 자신도 현실과 환각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죠. 네, 그렇죠. 이것은 결국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먹이 삼아서 가장 눈부신 예술을 피워내는 동시에 바로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파괴해가는지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도 무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파괴를 통한 창조, 그 역설적인 과정을 정말 극단까지 밀어붙인 결과물인 셈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주인공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의 육체적인 굶주림은 잠시 멈췄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의 굶주림, 예를 들면 예술에 대한 갈망, 존재 의미에 대한 탐색, 세상과의 불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과연 끝났을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형태의 굶주림을 찾아서 떠난 것일까요? 이 극한의 자기 탐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을 남기는지 한번 천천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크누트 암순의 굶주림에 대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이야기 나눠갔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